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적폐청산을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12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국감 초반부터 이 과거 보수 정권의 적폐청산 그리고 현 정권의 신적폐청산을 놓고 여야가 뜨겁게 맞붙었습니다. 일단 교수님 어떻게 국정감사 보셨습니까? 정면 충돌을 한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충돌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형식적인 중요하지 않은 것 갖고 충돌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헌재 소장이 위법이냐 아니냐 뭐 네. 대행 문제, 그다음에 방송 문제도 뭐 이호성 위원장이 뭐 사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어떤 그 1년 동안의 어떤 그 기관이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도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뭐 사퇴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공방만 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증거 자료를 갖고서 이렇게 하는 국감이 돼야만 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니까 국민이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컨대 이제 방송 파업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네. 왜 파업이 진행이 되는지, 한미 FTA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뭐 그다음에 방산 비리가 있다는데 어떻게 할 건지 등등의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뭐 명칭, 위원장 뭐 이런 부분 갖고서 계속해서 파행을 이룬다면 국감 무용론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여야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충실한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고, 여당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 여당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날을 세워서 이제 행정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철저한 그런 국감의 모습 보여주는 것이 국민이 기대한 부분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초반 국감 진행 어떻게 보셨습니까? 옛날에 보던 걸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권 초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게 더 심해지고 있다는 네. 느낌을 받습니다. 원론적으로 본다면은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 감시하는 그 헌법적 제도인데, 네. 우리나라는 이 특이한 이 정당 구조 때문에, 정당을 기초로 한 이 정정 구조 때문에 국정감사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여야가 서로 싸우는 네. 그런 구도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정권 초기에는 더 그런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또 그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비판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여당의 기능보다는 야당의 기능에 좀 더 가까운 것인데, 지금 정권 초기에 여당이 오히려 공세적으로 지난 보수 정권 9년을 심판하겠다 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야당은 사실 지금 새 정부는 지금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공과가 나오기 이른 시점이라서 그걸 가지고 심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또 여당이 과거 정권 9년을 가지고 저렇게 이제 나오는 걸 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 이전에 야당이 집권했을 때 10년을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원조적폐, 네.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5개월의 신적폐, 이걸 이제 규명하겠다고 하면서 정쟁이 맞붙어 가지고 초반부터 정상 진행이 안 되고 파행이 벌써 이제 법사위라든가 또 네. 농해수위라든가 이 교문위 이런 데서 파행이 빚어져서 한 2주 정도 더 남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농해수위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회의가 중단되는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요. 그 배경을 보자면 국정감사 첫날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에 대한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뭔가 국정감사 첫날에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감장에서도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예.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국정감사의 원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현 정부는 그 국정감사를 받는 입장이거든요. 짧지만 5개월이지만 또 길게 거슬러 간다면은 그 이전에 노무현 DJ 김대중 정부 10년이 있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당장은 5개월 이 국정에 대해서 공과를 판단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 부처도 그렇고, 거꾸로 청와대가 국정감사 초기에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연장 여부를 앞두고 이렇게 하고, 딴 사람도 아니고 비서실장이 나서가지고, 비서실장이 사실은 이렇게 언론을 불러놓고 생중계하면서 뭘 발표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네. 또 더구나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그 북핵 안보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비서실장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볼만한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좀 전에 그 말씀있었던 그런 자료들이라는 거는 논란에 따라서는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최종 판단을 내려야 될 부분인데 그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정감사 당사자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거는 조작이라고 단정을 하고 그리고 국정농단이라고 하고 또 수사받아야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양보해서 의혹이 있는 부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야당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규명해서 결론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발표하면서 바로 검찰 수사기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다음에 어떻게 보면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해가지고 조작이고 범법이고 그래서 수사받아야 되고 처벌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지나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음모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그 야당의 시각인데 그런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에서는 이 30분 시간이 조작됐다면 이 세월호 참사 당시 이 30분이라는 시간이 워낙 중요한 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밝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의 국정감사와 상관없이 이것을 인지한 시점에 바로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결국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 연장 하루 전날에 이걸 발표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네. 거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캐비넷에서 발견된 것이 27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유 폴더에서 나온 것도 10월 11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발견된 부분인데 그걸 또 더 늦춘다거나 또는 뭐 그 추석 전에 했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또 다른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왜 이제 이 비서실장이 이런 걸 했느냐.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과 더불어 세월호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이고 이건 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지 그리고 또 영향을 미쳤느냐. 저는 판결 뭐 잘 아시겠지만 판결문이라든가 결정문을 판사들이 쓸 때 재판부가 쓸 때 그게 며칠이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재판부가 뭐 판사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기 때문에 전날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의혹을 확대시키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영향은 안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그런 오해를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30분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9시부터 9시, 10시까지가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10시로 고쳤다는 것은 10시 15분에 첫 번째 조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5분 안에 빨리 이제 조치가 이루어졌다. 뭐 그거를 좀 밝히고 싶었던 것과 더불어서 9시 30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조 실패의 어떤 결정적인 어떤 책임 소재를 청와대로 이끌어가는 그 부분을 좀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이 돼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 문제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수사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까지, 누구까지 소환을 해서 어떤 부분까지 또 수사를 진행할 것이냐. 그리고 이 30분 조작에 대한 의혹이 실체적으로 진실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인데요. 검찰이 먼저 규명해야 될 부분은 좀 전에 그 세월호 사건 일치 부분하고 그것도 이제 또 관계 있지만은 국가안보실의 이제 국가안보 위기관리 지침 네. 이런 부분들이 이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이냐 공식 문서냐 말하자면 그걸 그 검찰에서 먼저 규명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야당에서는 이게 그 청와대 기록물인데 대통령 기록물인데 청와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그 기록관에 안 넘기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동안에 그에 대해서 청와대 그 반론은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안 해서 아니기 때문에 공개해도 그 위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공식 문서가 아니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문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냥 생산되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중간 과정의 여러 가지 자료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조작한 이제 좀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공문서 위존이 아니냐를 이야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공식 문서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논리상 보면 이 공식 문서가 아닌 것처럼 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검찰이 규명을 해서 공식 문서라야 그 조작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공식 문서라면 청와대로서는 곤란한 게 이건 대통령 기록물 위반이 되고 청와대가 발표하는 기록물 위반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규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공식 문제가 아니면은 아예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가 있고 공식 문서라고 할 경우에 이게 그 청와대가 그동안에 이거 말고도
그 세월호 저기 사건 이후에 국정조사, 국정감사 또 청와대 각종 발표에서 이 내용이 한 번 확정된 게 끝까지 안 갔습니다. 중간에 여러 차례 또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뀌는 과정에서 청와대 그 당시 관계자 이야기는 그 해경으로부터 최초 보고가 팩스로 들어온 게 9시 33분이었기 때문에 9시 반에 먼저 보고한다는 거는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10시가 맞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은지 저것이 맞은지 그것도 이제 규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9시에 최초 보고를 받은 것이 맞은데 10시로 했다면은 그것이 뭐 의도는 좋은 의도는 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게 위법인지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은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이런 데 대한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은 실정법 위반인지 처벌이 가능한 행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가 검찰 수사가 이제 규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관계된 당시의 실장이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그 규명 과정에서 이게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의혹이 제기가 된 거니까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9시 반이다, 10시다. 이게 상황일지거든요. 상황일지라는 게 우리가 통상 뭐 군대 다 다녀와서 아시겠지만 그게 끝나고 났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먼저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되돌아와서 언제 올렸다, 보고를. 그게 이제 9시 30분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수사를 해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관리 지침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캐비넷에서 나왔는데 위관리 지침이라는 게 대통령 훈령인데 이걸 바꾸려면 법제처장한테 심의를 부탁하고 심의가 돼서 심의 필증이 나와서 대통령한테 온 다음에 이제 그것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아무런 그 과정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기로 빨간 줄 긋고 이게 됐으니 그것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느냐의 문제를 수사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청와대에 앞으로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규정에 따르면은 법제처의 이 심의와 또 최종 이제 심사 필정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고쳐도 좋다라든가 고치는 게 합법적이다라는 게 와서 그게 이제 규정 수정으로 이어져야 이게 효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법제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밑에 줄 거 가지고 이렇게 지우고 새로 쓰고 하는 건 효력이 없다는 건데 결국 그 청와대 논리대로 한다면은 이 그 김관지 실장의 지시로 밑에 실무자가 줄 것을 이렇게 했지만 그거 아무 효력 없는 행위였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고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그 결론은 고쳤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바뀐 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규정은 그대로 지침은 원래 지침 그대로 살아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걸 조작이라고 한다거나 이것 때문에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논리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아니요, 그게 6개월 후에 바뀝니다. 바뀌어서 안보 위기는 안보실장이 그리고 재난은 행안부 장관의 이 역할 분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법제처장한테 그런 과정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법제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렇죠. 확정됐다면 그거는 이제 효력이 있는 거고 그거는 법을 절차를 거친 거기 때문에 위법이 아닌 거죠. 그 이전에 이제 줄 긋고 한 것이 조작이냐 또는 위법이냐 처벌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말씀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는 법제처를 안 거쳤다는 게 청와대 말이니까 그건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거는 국정에 영향을 안 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가 이 부분을 모순적인 주장에 부딪히기 때문에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의혹 제기가 논란이 되면서 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 농해수위의 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일시 정해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는 경우들이 지난주에 좀 많이 있었는데 또 파행된 상임위 중 한 곳이 법제사법위원회였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이 헌재에 대한 국감을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시작도 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 부분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최초에 김희수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추천한 거에 대해서 국회가 부결시켰을 때 헌재 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으로 다시 이렇게 호선한 것부터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물론 이제 인지상정 때문에 서로 보던 사이라서 그리고 잠시 대통령이 새로 소장 임명할 테니까 그동안에 얼마 안 될 테니까 그동안에 새로 대행 뽑는 것보다는 그냥 하던 거 계속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헌법의 취지에는 반하는 거였거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회가 부결한 분을 갖다가 다시 또 소장으로 호선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야당이 그걸 지적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넘어갔다는 것도 야당도 책임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불거진 거는 그냥 그렇게 두고 있으면 되는데 청와대가 대변인을 시켜가지고 이 대행 체제로 그대로 가겠다고 또 네. 필요하지 않은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그냥 잠시 맡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묵인하고 있었는데 이 남은 1년 몇 개월의 그 기간 동안에 이분이 그냥 대행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뜻으로 오해를 하니까 발칵 뒤집어졌고 그래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 헌재 소장 때문에 국감이 파행됐는데 그것도 문 대통령께서 또 그것도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는 본인이 하실 일이 아니거든요. 본인하고 김민수 재판 소장 대행은 서로 입장이 같은 입장이 있는 것인데 그걸 막 야당이 잘못했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더 자극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는 헌법적 원리로 본다면은 헌재 소장이 빨리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면은 가급적 시한을 어느 정도는 두어서 최대한 이 기간 안에 소장을 새로 임명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야당한테 양해해달라, 국민들에 양해해달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파행이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은 사실 김인수 대행에 대한 어떤 불신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후보자에 대한 인준 거부였던 거지 이것이 대행에 대한 인준 거부가 아닌데 대행까지를 지금 포괄적으로 지금 국회 특히나 야당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컨대 헌재 이 호선에서 하는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일정 부분 그 안에서의 메커니즘인 것이고 그게 헌법 내에서 정해진 룰인데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이제 부결이 나고 돌아왔을 때 그러면 누가 그거를 이제 예컨대 대행을 정합니까? 결국 재판관들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김민수 재판관이라는 분은 예컨대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호선을 통해서 대행이 된 것이고 그것을 이 후보자로 내놨다가 이제 부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이제 재판관들이 모여서 이 대행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 부분을 다른 어떤 특정한 어떤 표결이라든가 뭐 이런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됐다,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공세인 것이지 아니면 법을 따로 만들든가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다른 어떤 룰을 제시하면서 뭐 호선의 어떤 방식을 바꾸든가 해야지 이것이 뭐 헌재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다면 헌재 재판관들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낸 것 자체가 사실은 국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헌재를 폐기하자 뭐 그런 주장까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분명한 상권 분립에 특히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즉 헌법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고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명분 때문에 이제 아마 SNS에 올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헌재 소장이 부결됐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나머지 재판관들 중에서 저는 소장 대행을 임명을 했어야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 대행은 재판관들이 호선한다고 되어 있지만 호선한다는 그 취지 안에는 헌법적으로 보면은 국회가 부결한 사람은 소장 대행도 사실은 안 된다는 그 취지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다시 이제 한 것도 문제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대통령이 추가로 소장을 임명할 때까지 잠재적으로 그냥 약간 헌법 정신에 안 맞지만 그냥 묵인해주는 그런 정도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가 이분이 끝까지 간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히 헌법하고 그리고 그 헌법 취지하고도 안 맞고 상권 분립 국회의 결정을 완전히 이제 뒤집는 반헌법적인 그런 행위가 되면서 문제가 커지고 더구나 감정적으로도 대통령께서 야당을 갖다가 빗대가지고 야당을 대신해서 이제 대리 사과인데 억지 사과는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야당 의원들이 유엔에 가가지고 유엔에 유엔이 지금 북핵 제재를 위해서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적십자 회담하겠다, 이산가족 상봉회담하겠다, 군사회담하겠다 이래가지고 제재에 구멍을 냈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신 사과할게요 이렇게 말한 건 똑같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야당을 자극을 해버렸어요. 예컨대 국감장에서 그렇게 김인수 헌재 소장 대행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차라리 이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에게 빨리 헌재 소장 후보자를 지명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감에 그 예컨대 탄핵도 있었지 않습니까? 헌재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국감의 어떤 이 자리에서 대행 위상만을 얘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잘못된 것이고 이 부분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빨리 지명을 해서
대행 체제를 바꿔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이 시점에서 이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이 보수 대통합 명분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바른정당의 이 통합파 의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자유한국당에 다시 복귀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중요한데요.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이 그 보수 정당이 쪼개져 나온 게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걸 얼른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그런 명분과 이 이유가 분명히 납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 출당의 이유는 대통령이 탄핵당할 정도로 국정을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거인데 그 망가뜨리는데 지금 새누리당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를 비롯해서 핵심 의원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같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들이 책임지는 행위를 같이 하면서 전 대통령이 준하는 당원으로서 핵심 당원으로서의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러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겁니다. 그런데 전혀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단죄하는 심판하는 심판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책임자로 심판해가지고 그 징계하는 그런 그 그림을 놓고서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난 대선 때는 또 자유한국당이 엄청 이용했지 않습니까? 또 그래가지고 표를 모았기 때문에 그걸 다 국민들이 기억하는데 그 명분을 좀 속된 표현을 좀 알량한 명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국민들이 볼 때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자기들은 죄가 없고 심판하는 위치에서 전직 대통령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표리부동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 그 정도면은 뭐 우리 이해할 만하니까 합쳐라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 이제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지금의 야당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이 바닥까지 정권 뺏기고 탄핵당하고 정권 뺏기고 바닥까지 내려온 이 완전 괴멸 상태는 그 보수 정치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거든요. 보통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닌데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은 일상적인 해법 가지고는 이게 치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시 복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말 비상한 극적인 자기 이 반성과 그 책임지는 조치가 있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고 이런 정도의 눈가림식으로 가지고는 다시 살아나기 힘든데 그거는 결국은 흔히 이제 그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해쳐 모여 다 해쳐 모이고 해쳐가지고 다시 모이고 보수인걸 다시 해산하고 다시 세우는 그 정도라야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반성했다 책임졌다고 볼 텐데 그러려면은 이 재산을 갖다가 다 내놔야 되니까 여기에 그 미래를 못 버려가지고 해쳐 모여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만 놔두고 다른 여러 가지 수를 부리는 것이 국민들이 그래 너희들 반성했구나 책임졌구나 그러니까 다시 합쳐내고 내가 박수 쳐줄게. 저도 보수 진영이 다시 합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이런 명분 가지고는 안 된다. 어렵다. 국민들이 박수치기 지지해주기 어렵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박 전 대통령 출당을 하나의 전제 조건을 내세웠던 것이 1심 결과거든요. 근데 지금 1심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게 뭐냐면은 구속영장 연장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다. 근데 이것이 유죄냐 무죄냐의 판단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26일 날 바른정당의 어떤 전대가 시작되는 후보자 등록을 하니까 그리고 23일 날 뭐 홍준표 대표가 출국하는 거 그 기간에 맞추려고 이렇게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또 우리 이 정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최경환 의원 출당 안 해도 뭐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세웠던 것이 박 전 대통령, 서 의원, 최 의원 이 출당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이제는 딱 한 분 박 전 대통령 출당만으로 모든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의 분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통합파가 지금 이걸 받아들이고 간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변화된 건 딱 한 명. 박 전 대통령 출당된 것과 당명 바뀐 건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이 탈당을 할 때 비상시국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나왔잖아요. 이제 나오기 전에 그걸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탈당하고 이거 할 때 유승민 대표에게도 이제 나가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주저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어떤 명분이 충족도 안 됐는데 다시 복당을 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국민들이 그 복당을
또는 그 당시 어떤 탈당에 대한 어떤 명분을 인정해 줄까?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탈당 지금 이제 탈당 바른정당의 탈당파죠. 일종의 이제 통합파라고 부르는데 저는 복당파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복당파 분들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